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탐정 갈릴레오 유가와 교수의 탐정력이 소문이 났나 봅니다. 경시청 사건의 고문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깊은 숲속 펜션까지 출장을 오게 되었네요. 기차 타고 그의 대학 시절 동창이 운영하는 펜션을 찾은 유가와 교수가 밀실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탐정 갈릴레오의 고뇌라는 이번 소설집 제목답게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온 지인과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쫓아 사건에 파고들면서 유가와 교수에게 고뇌의 감정이 담길 만도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 늘 마음 편히 듣다. 아이쿠, 역시나 정서적으로는 먼 나라였네 하시죠. 우리 한국과는 또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엿보이는 일본 소설. 이 또한 외국 소설을 찾아 읽는 독서의 묘미겠죠. 너른 마음으로 이번 일본 추리소설도 함께 들어볼까요? 세 번째 사건, 잠그다. 제1장. 멀리서 건널목에 경고음이 들렸다. 열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후지무라 신니치는 라이트밴의 운전석에 앉은 채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8분. 시간표대로였다. 열차는 2시 9분에 도착해서 10분에 출발하게 되어 있다. 그의 차는 역 앞 로터리에 세워져 있다. 거기서 그는 역사의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간 오래된 역사다. 이윽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큰 키에 자세가 꼿꼿하다. 코트를 걸치고 있지만 학생 시절과 다름없이 군살 하나 없이 단련된 몸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후지무라는 라이트밴에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유가와! 유가와 마나부는 시선을 그에게 돌리더니 금태 안경 속의 눈을 가늘게 뜨고 어이! 하며 손을 들었다.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네. 유가와는 그렇게 말한 다음 후지무라의 몸을 훑어보았다. 그의 그런 행동에 후지무라는 얼굴을 찌푸렸다. 건강해 보이지만 몸이 둥글둥글해졌다고 말하려는 거지? 구산하기가 그러더라. 유가와를 만나면 반드시 몸에 대해 말할 거라고. 아니야. 그런 말 안 하네. 나이를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자넨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네. 이걸 좀 보게. 그러면서 유가와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여기저기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거든. 머리숱도 많은데 조금 희면 또 어때? 후지무라는 그렇게 말하며 유가와를 라이트밴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가 조수석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었다. 역시 이곳에 11월은 춥군. 벌써 눈이 내렸다면서. 유가와가 찻장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로가에 눈이 쌓여 있었다. 닷새 전에 한 차례 내렸지. 어째 올해는 예년보다 더 추울 것 같아. 도쿄와는 다르지. 도쿄에 있을 때는 11월에도 얇은 옷을 입었는데 말이야. 여기 생활에는 익숙해졌나? 글쎄, 겨우 2번째 겨울인데 뭐. 펜션 경영은? 잘 버티고 있어. 후지무라가 운전하는 라이트밴은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다. 도로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포장은 되어 있다. 작은 상점이 늘어선 마을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 꽤 많이 올라가는군. 조수석에서 유가와가 예상 외라는 듯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후지무라는 계속 차를 몰았다. 커브가 이어진다. 이윽고 도로폭이 조금 넓어졌다. 그는 차를 가드레일에 붙여 세웠다. 여긴가? 유가와가 물었다. 아니, 펜션은 조금 더 가야 해. 여기서 잠깐만 내려봐. 유가와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가드레일 아래는 협곡이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맨 아래까지는 30m 정도라고 한다. 계곡에 크고 작은 바위가 널려 있었다. 꽤 운치 있는 계곡이군. 아래를 내려다보며 유가와가 말했다. 그 사건 말이야. 후지무라가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여기서 일어났어. 유가와가 고개를 돌려 후지무라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잠깐 내리라고 했을 때 벌써 눈치를 챈 것 같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건가? 유가와는 다시 가드레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높이라면 도저히 살아날 순 없었겠군. 아마도 거의 득사했을 거라고 하던데. 그럴 거야. 라며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곳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지무라의 말에 유가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후지무라, 전화로도 말했지만 나는 경찰 관계자가 아니네. 탐정도 아니고. 사건을 여럿 해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구사나기에게 조언을 약간 해주었을 뿐이야. 그저 물리학자라는 입장에서 말이지. 그러니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구사나기는 유가와와 의논하라고 하던데. 후지무라의 말에 유가와는 한숨을 푹 내쉬고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무튼 정말 무책임한 친구야. 귀찮은 일만 있으면 무작정 나한테 들이밀더니 이젠 자네 의논 상대가 되어주라. 구산하기 그 친구는 경찰이잖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기가 손댈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일이라면 유가와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더군. 그런 수수께끼를 푸는 덴 말이야. 수수께끼란 말이지. 유가와는 미간에 주름을 잡더니 약간 미심쩍은 눈초리로 후지무라를 바라보았다. 밀실 수수께끼라고 했던가? 밀실이야. 후지무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를 다시 라이트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100m 정도 가다가 옆길로 들어서더니 거기서 다시 50m 정도 올라갔다. 이윽고 앞쪽에 통나무 집이 보였다. 후지무라는 현관 앞 빈터에 차를 세웠다. 와, 이거 근사한 별장인데. 유가와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말했다. 별장이 아니라니까. 후지무라는 웃었다. 아, 그렇지. 미안. 뭐 별장으로 나온 물건이긴 했지. 그러면서 후지무라는 유가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메고 있는 커다란 가방을 받아들기 위해서였다. 친구라고는 하지만 숙박고객의 짐을 받아드는 것은 펜션 주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유가와는 괜찮다며 사양했다. 그에게는 자신이 손님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차가 멈추는 것을 본 듯 현관문이 열리더니 구니코가 나타났다.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유가와를 향해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했다. 내 아내야. 구니코라고 해. 후지무라가 그녀를 소개하자 유가와도 고개를 숙였다. 구사나기가 그러더군. 후지무라가 아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을 맞이했다고. 들은 대로로군. 후지무라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젊다곤 하지만 이 사람도 곧 30이야. 다른 친구들의 아내와 그닥 차이도 없잖아. 잠깐요. 보시라뇨?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요? 구니코는 턱을 살짝 축혀 올리며 말했다. 3년이면 곧이지. 그건 아니지. 3년이 어딘데. 유가와가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20대의 아내라. 정말 부럽구만. 그러는 자네야말로 지금 어린 아내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구사나기에게 들어서 다 안다니까. 도대체 구사나기가 뭐라고 했는데? 유가와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뭐 그 얘긴 나중에 하자고.
후지무라는 유가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현관에서 안쪽으로 복도가 쭉 뻗어 있었다. 첫 번째 문을 열자 식당 겸 라운지가 나왔다. 카운터 자리 안쪽은 주방이었다. 식당 한가운데 놓인 통나무로 만든 테이블에 후지무라는 유가와와 마주보고 앉았다. 구니코가 커피를 가져왔다. 커피가 아주 맛있군. 한 모금 마신 유가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네.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도쿄의 공기가 몹시 괴로웠어. 비즈니스 고객과 대화하는 것보다 여기 투숙하는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편이 훨씬 즐겁달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았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제일 행복한 일이겠지.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하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자네 수입은 괜찮을까 하는 점이야. 물론 자네 집안은 꽤 부자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말이야. 유가와의 말에 후지무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친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옛날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 자네 생각대로야. 벌이는 별로 없어. 여름과 겨울은 꽤 바쁘지만 그 외에는 주말에 한 팀 정도 오는 게 고작이니까. 애당초 여기서 돈 벌 생각은 없었어. 그렇군. 정말 부러운 생활이야. 자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묻겠는데 자네라면 이런 생활 할 수 있겠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숙객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시장을 보러 가야 하고 때로는 트레킹 안내도 하고 카누도 준비해줘야지. 지붕에 올라가 눈도 치워야 하고. 어때? 물론 나야 하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자네는 그런 생활을 원했잖아.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 자리를 박차면서까지 말이야. 자네의 꿈이 실현된 것이 부럽다는 말일세. 하긴 그런 의미라면 난 혜택 받은 셈이지. 후지무라의 아버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몇 채의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매달 수입이 들어온다. 그런 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유유자적한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 이 펜션에 머무르는 손님은? 유가와가 물었다. 자네뿐이야. 그런가? 그럼 이제 방으로 가볼까? 유가와는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정말 그 방으로 해도 괜찮겠나? 다른 방이 좋지 않을까? 후지무라가 묻자 유가와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거 뭐 있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네가 좋다면야 난 괜찮지만. 그냥 안내해줘. 후지무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서는데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는 구니코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뭔가 불안한 듯 눈을 깜빡였다. 유가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복도의 맨 안쪽으로 들어가니 정면에 문이 있었다. 그것을 여는 순간 후지무라는 미묘한 저항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로 늘 이런 느낌이다. 방은 3평 정도 넓이로 싱글베드가 2개 놓여 있다. 그 외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하나 있을 뿐이다. 남쪽으로는 창이 나 있었다. 유가와는 코트와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섰다. 지극히 평범한 걸쇠로군. 맞아.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 그렇게 보이는군. 유가와는 걸쇠를 풀고 창을 열었다가 도로 닫은 후에 다시 걸쇠를 잠궜다. 그러고는 방문으로 다가갔다. 보통의 걸쇠. 문손잡이 한가운데 동그랗게 튀어나와 눌러서 잠그도록 되어 있는 실린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도어 체인 역시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어 체인까지 걸려 있었단 말이지. 그랬어. 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유가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후지무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그 기묘한 밀실 사건에 대해 말이야. 제2장. 사건이 일어난 건 열흘 전이야. 오후 5시경에 그 손님이 왔어. 이름은 A라고 하지 뭐. 알파벳 A. 그 말에 수첩을 꺼내든 유가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명을 말해주게.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내가 신문에서 본 바로는 피해자 이름은 하라구치 기요다케. 나이는 45세. 직업은 공단 직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후지무라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맞은편 침대에 가서 걸터 앉았다. 그렇다면 실명으로 하지. 방금 말했듯이 하라구치 씨가 온 시간은 오후 5시경이야. 숙박 절차를 밟은 그를 이 방으로 안내했어. 방은 2층에도 있지만 예약할 때부터 1층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뭔데? 그건 몰라. 예약은 아내 구니코가 받았어. 또 이유를 물을 필요까진 없잖아. 하긴 그렇지. 계속해보게. 그날은 그 사람 외에도 손님이 2팀 더 있었어. 남자 하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8시 사이에 아까 보았던 라운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8시가 다 돼가는데도 하라구치 씨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방으로 가보았어.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 잠이 들었나 싶어 노크를 해봤지만 아무 대답도 없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하도 걱정이 돼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 그 말인즉슨 하라구치 씨가 실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을까? 혹시 방 안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난 불안해져서 일단 바깥으로 나와 건물 남쪽으로 돌아갔어. 창문으로 실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창문도 잠겨 있었단 말이지. 유가와의 물음에 후지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불이 꺼져 있고 커튼까지 쳐져 있어 안을 도통 볼 수가 없더군. 그래서 나는 라운지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지. 하지만 하라구치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다시 방으로 가봤지. 역시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엔 아까처럼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어. 그러자 이번엔 인기척이 있는 거야. 뭔가 몸을 뒤척이는 듯한 소리.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라운지로 돌아왔지. 그런데 9시가 다 돼서 바깥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놀던 부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라구치 씨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서둘러서 가봤더니 정말로 문이 열려 있더라고. 창문 역시 열려 있었고. 근데 문제는 하라구치 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 후지무라는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실내에 이상한 점은 없었고 딱히 주의를 끌만한 건 없었어. 작은 여인 가방이 바닥에 있었을 뿐이야.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라구치 씨가 창을 통해 어디론가 갔다고 볼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근처를 찾아봤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여기는 꽤나 깊은 산속이라 사방이 캄캄하거든. 1시간 정도를 기다려도 하라구치 씨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엔 경찰에 연락했지. 경찰은 날이 밝자마자 수색에 들어갔고 그 결과 아까 그 가드레일 아래 그 장소에 떨어져 있는 하라구치 씨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랬군.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신문에서는 사고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살했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 하라구치 씨는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군. 이런데 혼자 여행 온 곳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예약대 1층을 요구한 것도 창을 통해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경찰에서는 뭔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나. 뭐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닐 테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 같아. 누군가가 하라구치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까지 와서 죽인 다음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 부근에 또 다른 별장이 있나? 있긴 해.
하지만 대개는 사람이 살지 않지. 관리회사 사람이 가끔 찾아올 뿐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곤 여기뿐이었다라는 얘기로군. 그런 셈이야. 그리고 다른 손님들은 줄곧 우리랑 같이 있었고. 그러니 타살도 생각하기 어렵지. 과연 그렇겠어. 그렇게 대답한 유가와는 수첩에 적은 글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후지무라,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데?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자네가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건지 난 도통 알 수가 없어. 이 방이 한때 밀실 상태였다는 건 당시 안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창문으로 나가서 어떤 이유로 계곡에 떨어졌다. 그건 역시 아주 단순한 사건 아닌가. 그러자 후지무라는 신음하듯 소리를 냈다. 유가와의 말이 맞다. 경찰도 똑같이 판단했다. 그게 자네 말이 맞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무엇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인가? 내가 두 번째로 이 방을 찾아왔을 땐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만 처음에 방문을 열었을 때는 절대로 사람이 없었다고 보이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난방이 되지 않았으니까. 난방. 그날은 특히 추웠어. 보통 침대에 들기 전엔 누구라도 난방을 먼저 켰을 거야. 그런데 내가 처음 와서 방문을 열었을 때 안에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거든. 난방을 켜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두 번째 열었을 때는 분명히 난방에 들어와 있었거든. 그러니 처음에 내가 이 방을 찾아왔을 땐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야. 유가와는 후지무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안경테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넣었다. 자네 그 말을 경찰에는 하지 않았어. 그건 왠가? 그게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 방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방 안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 이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뭔가 착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지. 그러면 자네의 증언을 모두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나도 그게 걱정스러워. 이제 와서 경찰에다가 그 말을 다시 하자니 말이야. 그래서 자네는 구사나기에게 의논한 거로군. 그렇게 본다면 구사나기가 나에게 이걸 떠넘긴 것도 무리는 아니야. 구사나기 그 녀석은 도통 자기 머리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살인사건 같지는 않고 게다가 밀실이었는지 아닌지도 명확치 않은 문제에 구사나기 스스로는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래, 귀찮은 일이란 걸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었어. 나야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 번 다짐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걸려서 살 수가 있어야지. 뭐 내 신경과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후지무라의 그 말에 유가와는 슬며시 웃으며 수첩을 닫았다. 잘 알았어. 천천히 경치나 즐기면서 생각해보지 뭐. 요즘 논문을 완성하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인지 나에게도 마침 기분 전환이 필요하던 참이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도록 해. 한 가지 흠이라면 온천이 없다는 건데 내 그 대신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맛있는 요리를 제공할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던 후지무라가 다시 유가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가? 내가 이런 의논을 했다는 사실을 아내 구니코에게는 비밀로 해줘. 회사 생활을 접고 내가 이런 데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걱정이 돼서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두었으니까. 유가와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자네가 그러는 편이 좋다면 난 아무래도 좋네. 미안해. 그리고 잘 부탁해. 후지무라는 얼굴 앞에 손날을 세워 공중을 내리그었다. 제3장. 후지무라는 유가와를 방에 남겨두고 라운지로 돌아왔다. 그를 본 아내 구니코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다. 유가와 씨, 정말 그 방 괜찮대?
당신도 들었잖아. 본인이 원하는데 어쩌겠어. 1층이 편하고 좋대. 물론 사건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했어. 자살한 사람이 머물렀던 방이라고. 그런데도 원래가 뼛속까지 과학자인 친구라 그런지 뭐 어떠냐며 신경도 안 쓰더라고. 우리야 좋지 뭐.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할 방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구니코는 앞치마 자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배드민턴부 친구라고 했지? 대학 때. 저 레베도 우리 팀의 에이스였어. 근데 최근에는 별로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갑자기 왜 이런 데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다른 친구들한테서 내 얘기를 들었다고. 마침 논문도 다 끝나고 해서 기분 전환도 필요한 참에 내가 경영하는 펜션이나 한번 보자고 온 거야.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네. 호기심도 강한 친구고. 어쨌든 마음에 둘 필요 없어. 그보다도 맛있는 요리로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아마추어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구니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선이 자신의 뒤편을 향하는 걸 보고 후지무라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유가와가 라운지 입구에 서 있었다. 트레킹용 방한복을 입은 채였다. 주변 산책을 좀 하고 올게. 안내해줄까? 아니야. 일단 혼자서 한번 가볼게. 그럴래?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진 돌아와야 해. 여긴 가로등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고 있네. 유가와는 구니코에게 목례를 한 뒤 현관으로 향했다. 유가와가 나간 뒤 후지무라가 구니코에게 말했다. 구니코, 난 가게에 좀 다녀올게. 아무래도 와인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저 친구 꽤 마시거든. 근데 그 가게에는 고급 와인은 없을 텐데. 고급까지는 아니어도 돼. 겉보기에는 꽤 미식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친구 맛을 잘 몰라. 후지무라는 상의를 걸치고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산을 내려간 후지무라는 슈퍼마켓에 가서 몇 가지 필요한 식재료를 산 뒤 곧장 펜션으로 돌아왔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라운지로 들어서니 유가와가 카운터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쪽에서 허리를 굽히고 세탁을 하고 있던 아내 구니코가 후지무라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왠지 그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다. 후지무라는 유가와에게 산책이 어땠냐고 물었다. 정말 좋더군. 공기의 향기가 감돌았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자네 기분 이해가 가더군. 오, 그래. 자네만 좋다면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아. 마음껏 머무르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나를 기다리는 영구가 산더미라네. 유가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잘 마셨다고 구니코에게 인사한 다음 라운지를 나갔다. 유가와랑 무슨 이야기라도 나눴어? 후지무라가 아내 구니코에게 물었다. 그게 사건에 대해 물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가시가 돋쳐 있었다. 볼 근육까지 실룩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걸 물었는데? 그날의 일을 꼬치꼬치 물었어. 어떤 손님이 머물렀느냐는 것도. 다른 손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 근데 여보, 저 사람이 왜 사건에 대해서 물어? 당신이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그랬잖아. 저 친구 호기심이 강하다고. 아마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관심이 좀 생겼나 보지 뭐. 정말 그뿐일까? 그것 말고 뭐가 또 있겠어. 신경 쓰지 마. 후지무라는 애써 웃으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카운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인하고 안주거리 될 만한 거 좀 사왔어. 수고했어요. 구니코도 웃으며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후지무라는 겉옷을 벗고 복도로 나가 맨 안쪽 방에 가서 노크를 했다. 예 하는 대답을 듣고 문을 여니 유가와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유가와, 아내 구니코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면서? 방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후지무라가 물었다. 왜?
그럼 안 되나? 하지만 사건에 대해 자네가 의논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네. 그렇긴 한데 왜 아내한테 묻고 그래?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묻지. 자네가 외출하고 없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는 게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좋거든.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는 착각이나 오해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다른 손님에 관해서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그저 내가 알고 싶은 건 안에서 자물쇠를 잠근 상태에서 이 방을 드나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였어. 그런 건 단순히 물리적인 트릭뿐이니까. 그러니 자넨 누가 여기서 머물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자 유가와는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창가로 가서 후지무라 쪽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구사나기에게 나에 대해 무슨 말을 듣고 이번 의논을 하게 되었나? 전문 지식을 구사해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천재라고 자랑하던데. 전문 지식이라. 물론 물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풀 수 있는 수수께끼는 거의 없지. 자연현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수수께끼를 풀려면 역시 인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세.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자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유가와는 냉철한 노트로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도 않았네. 내가? 손님이 2팀 더 있었다고 했었지. 남자 1명,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더군. 아버지와 아들 팀은 손님이었지만 혼자 왔다는 남자는 자네의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부인의 동생이라며. 이름은 유스케고. 유가와가 추궁하자 후지무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문제라도 되나? 친척이든 누구든 우리 집에 머물면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네. 주인의 친척이 머물렀다는 건 아주 중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 저남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내가 보증해. 후지무라, 그걸 결정하는 건 자네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지만 유가와, 잘 들어봐. 그날 처남이 왔을 때 하라구치 씨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 그런 다음 처남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라구치 씨의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말이야. 그러니 처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성이 없어. 자네의 그 말도 소중한 정보로 기억해두지. 하지만 어쨌든 내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자네의 그 밀실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유가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친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후지무라는 시선을 돌렸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애당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네한테 의논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만 아내 구니코에게 묻는 것만은 자제해줘. 손님이 그런 식으로 죽어서 아내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거든. 그 점은 배려하도록 하지. 그래, 부탁해. 후지무라는 유가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제4장. 식사는 6시에 준비되었다. 후지무라와 구니코는 준비한 요리를 하나하나 테이블로 날랐다. 이탈리아 음식을 기본으로 한 야채 요리가 주였다. 후지무라도 구니코도 맛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 야채 요리를 만들어내다니 자네께나 놀라운데. 유가와가 글라스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렇지. 일본 사람한테는 역시 야채가 최고인 법이지. 아무튼 자네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네. 근데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했나?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하는 게 취미가 됐지. 그렇군.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지 난 한 번도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군. 유가와가 후지무라와 구니코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그닥 특별한 만남도 아니야. 아내는 우에노의 클럽에서 일했어. 그리고 내가 그 가게를 찾아갔었고
뭐 그뿐이지. 그렇다면 구니코 씨도 친정이 도쿄. 아니에요. 구니코는 눈을 아래로 내리떴다가 다시 유가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하치오지에서 자랐어요. 하치오지의 시설에서 동생이랑 둘이서.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낸 유가와는 얼른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그게 집 뒷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이 사람과 동생은 다른 방에서 자는 바람에 다행히 변을 당하지 않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로군요. 뭐 천재지변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유가와 씨는 결혼 안 하시나요? 구니코가 물었다. 아까보다는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거야 인연이 나타나야 말이죠. 유가와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 친구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지. 빨리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과 늦게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냐고. 하지만 유가와, 이젠 그런 말을 할 여유도 없지 않나.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충분히 늦은 결혼인데. 자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상대가 없는 걸 어떡하겠나.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라는 명제로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중이야.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고. 후지무라가 갑자기 외치는 바람에 유가와와 구니코는 깔깔 웃었다. 계속해서 대학 시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알코올 탓에 후지무라도 말이 많아졌다. 부드러웠던 공기에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유가와가 구니코의 동생에 대해 물었을 때였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던 것이다. 동생 유스케는 작년부터 이 마을 관광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구니코가 말했다. 얼굴에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도쿄는 물가도 비싸고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내가 권했지. 그리고 다행히 일자리를 마련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그거 참 다행이군. 그렇다면 관광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이번에 이 지역에 미술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데 동생은 그 준비 작업을 돕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미술관이라고 하더라고. 후지무라가 덧붙였다. 전시품 수는 국내 최고 수준인 반면 전시 공간은 보통의 3분의 1 이하라고 하더라고.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는 도통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안도 완벽한 미술관이라고 하더라고. 미술관이라. 잘 되면 좋겠군. 그것이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자네 펜션도 번성할 거 아닌가. 거기까진 기대하지도 않아. 후지무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녁 식사 후 후지무라 부부가 정리를 하는 동안 유가와는 라운지 구석에 놓여있는 노트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숙박객이 감상문 따위를 적어놓는 노트였다. 뭐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있어? 후지무라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11월 10일이라고 했던가. 여기 이 나가사와 코다이구는 부자지간으로 온 손님 중 아들 쪽이겠지. 유가와는 펼쳐진 노트를 후지무라에게 건넸다. 후지무라가 노트를 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정말 즐거웠어요. 밥도 아주 맛있고요. 욕실도 깨끗하고 탕에 들어가면 거품이 막 일어서 정말 기분도 좋았어요. 또 오겠습니다. 나가사와 코다이. 후지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는 것 같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어. 아주 귀여운 아이였어. 근데 아버지 직업은 뭐라던가? 부자지간에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날아오는 질문에 후지무라는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그 아버지 직업은 모르고 아마도 회사원인 것 같았어. 뭐 부자지간에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계곡 낚시를 하러. 아니, 유가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
그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말한 건 자네 아니었나? 뭐 그거야 그렇지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밖으로 나갈까? 이 시간에? 후지무라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지금이 딱 8시네. 자네가 하라구치 씨를 보러 간 것도 이 정도 시각이었지. 같은 상황에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네. 아, 알았네. 그럼 나가지.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후지무라는 손전등을 찾아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유가와도 그 뒤를 따랐다. 자네 부인에게 들었는데 방이 밀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자네 혼자서 확인한 게 아니라며. 유가와가 물었다. 처남이랑 같이 보러 갔어. 지금처럼 말이야. 왜 처남이랑 갔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 처남 유스케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랬지 뭐. 아휴, 그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 좀 꺼, 유가와. 그렇게 신경을 꺼버리면 연구도 못한다네. 두 사람은 건물 남쪽으로 돌아들었다. 유가와가 머무는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덕분에 손전등이 없으면 걷기조차 힘들 것 같았다. 사건이 일어난 밤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하고 유가와가 물었다. 그렇지. 그래서 손전등으로 창문의 걸쇠를 확인했다는 말이로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후지무라는 손전등으로 창의 안쪽을 비추었다. 그날 밤처럼 창문 걸쇠가 불빛 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여전히 잠긴 채였다.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확실히 잠겨 있었나? 자네가 착각한 건 아니고. 유가와가 묻자 후지무라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나와 처남이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군. 이제 시원하나? 그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셈이지. 아유, 그럼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 춥다. 실내로 돌아온 후지무라가 현관문을 잠그는 사이 유가와는 손전등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또 왜? 그저 평범한 손전등이야. 자네가 창문을 보러 갔을 때 손전등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 자네야 아니면 처남이야? 처남이 들었지. 그건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봤네. 유가와는 손전등을 원래의 자리에 내려놓았다. 아, 유가와. 욕실은 자네 방으로 가는 도중에 있어. 11시 전까지는 아무 때나 사용해도 좋아. 근데 보통의 가정집 욕실이라 좀 불편할 순 있을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가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숙박객들은 언제 목욕을 했을까? 아까 그 노트를 보니 나가사와 코다이구는 목욕을 한 모양이던데. 글쎄, 근데 그게 문제라도 되나? 낮에 자네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손님들은 자네 부부와 항상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 타살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욕실 안은 엿보지 않았을 테지. 사실 욕실 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닌가. 이봐 유가와. 그래,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아. 그렇지만 그저 나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이야. 후지무라는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 미안해 유가와. 일부러 이런 데까지 찾아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말이지, 내가 정말로 사과할 테니까 이번에 내가 도와달라고 한 일은 그냥 잊어버리도록 해. 후지무라의 말에 유가와는 당혹스러운 듯 눈을 깜빡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그건 밀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네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렇다면 역시 방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랬을 거야. 미안해 유가와. 자네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후지무라는 고개를 숙였다. 후지무라 자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괜찮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어떻게 됐던 모양이야. 그렇다면야 뭐.
하지만 후지무라, 내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숙박객이 언제 욕실에 들어갔는지를 말이야. 유가와의 질문에 후지무라는 자신의 얼굴이 스스로 느낄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유가와, 제발 이번 일은 좀 잊어달라고. 아니, 그저 개인적인 흥미로 묻는 걸세. 왜? 혹시 대답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자 후지무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대답했다. 경찰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밤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라구치 씨의 방문이 잠겨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처남이 먼저 욕실로 들어갔지. 하지만 단 10분 정도였어. 처남이 나온 다음엔 나가사 부자가 욕실로 들어갔고 그 부자는 30분 정도 욕실에서 있었을 거야. 그동안에 계속 부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나와 구니코는 손님이 있는 밤에는 욕실을 사용하지 않아. 그저 아침에만 샤워를 하지.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하라구치 씨가 떨어진 계곡까지는 왕복 20분 정도가 걸려. 그러니 유가와 자네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나? 유가와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뭔가를 쓰는 신용을 했다. 자네 지금 한 말 분명한 사실이겠지. 분명해. 경찰에게도 똑같이 말했으니까. 알았네. 그럼 나는 천천히 목욕이나 해야겠군.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복도를 걸어갔다. 제5장.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유가와는 출발 준비를 한 뒤 오전 9시에 라운지에 나타났다. 후지무라는 숙박료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유가와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오랜만에 편히 쉬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네. 내가 만족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 제발 그냥 받아주게. 후지무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사내의 고집은 대학생 시절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올 때처럼 라이트밴에 태워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유가와, 정말 미안해. 유가와가 내리는데 후지무라가 그렇게 말했다. 자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네. 그리고 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찾아올 것 같으니까. 꼭 놀러와. 유가와는 차에서 내려 역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후지무라는 차를 돌렸다. 그날 밤이었다. 후지무라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스케가 전화를 했다. 매형, 그 유가와라는 분 어제 거기서 머물렀다면서요? 유스케의 목소리가 밝았다. 근데 처남이 그걸 어떻게? 오늘 유가와 씨가 저희 협회 사무실에 들렀어요. 처음에야 이상했죠. 데이터 대학 교수가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매형 친구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죠. 내 친구가 처남을 만나러 갔어. 저보다는 미술관에 대해 알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죠. 제 설명이 서투르긴 했지만 그 사람은 잘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물리학자답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다른 이야기는? 다른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저 저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아, 그랬어.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온대요. 그 사람 오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알았어, 처남.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후지무라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구니코에게 유스케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주었다. 속여봐야 어차피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유가와 씨가 왜 유스케에게 갔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졌다.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던데 뭘. 하고 구니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해하는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구니코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가끔 생각에 잠긴 듯 손길을 멈추기도 했다. 후지무라는 아내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도 모른 채 했다. 정리가 끝난 다음 그는 선반에서 위스키병을 꺼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구니코,
환전 어때? 아, 오늘 밤은 안 마실래요? 구니코는 고개를 저었다. 어쩐 일이야? 술 안 마시면 잠을 깊이 못 자겠다고 할 땐 언제고? 어쩐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 것 같네요. 혼자서 천천히 마셔요. 알았어. 그럼 잘 자, 구니코. 네, 당신도 잘 자요. 아내 구니코가 나간 후 후지무라는 주방에서 글라스와 얼음을 들고 와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다. 글라스를 흔들자 달그락달그락 얼음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후지무라에게 3년 전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구니코를 만날 즈음이었다. 클럽에서 그녀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말을 걸면 그럭저럭 대답은 하지만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 대신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손님에 대한 배려는 누구보다 뛰어난 여자였다. 접대가 필요할 때를 빼고는 그런 종류의 클럽에는 찾아가지 않는 후지무라가 개인적으로 이후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그녀 때문이었다. 클럽 밖에서도 만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진 후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구니코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요즘 젊은 여성에게는 나오기 힘든 말이었다. 저 같은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저와 후지무라 씨는 신분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이걸로 만족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아오다 10대에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물론 후지무라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자란 환경은 아무래도 좋다고 또 애당초 신분의 차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니코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신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바뀐 것은 도쿄를 떠나 산속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싶다는 후지무라의 제안 때문이었다. 결혼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도 그런 생활을 정말 하고 싶다고 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지무라는 펜션 경영에 뛰어들었다. 애당초 야외 활동을 좋아했던 그였기에 그 방면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계획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결혼을 주저하던 구니코도 마침내 후지무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이후 산에서 생활한 지 2년. 그녀는 여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다. 처남 유스케를 그곳으로 부른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스케는 그를 친형처럼 따랐다. 술에 취할 때마다 매형은 나의 은인이라고, 우리 남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후지무라는 글라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얼음이 쨍 소리를 냈다. 제6장 유가와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 후지무라는 펜션 주변에 풀을 뽑고 있었다. 작심 표시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유가와는 오늘 저녁 그곳을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괜찮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후지무라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나.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거참 신경 쓰이네. 그럼 내가 도쿄로 가는 건 어때? 그래도 괜찮지? 아니야. 그럴 정도의 일은 아니야. 내가 가겠네. 그렇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니까. 10시쯤 가도록 하지. 이야기를 끝내면 바로 돌아와야 하니 식사 준비는 해주지 않아도 돼. 아, 마중을 나오지도 말고. 아무튼 이따 가보자고. 유가바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후지무라는 도저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라운지에 앉아 자꾸 시계만 바라보았다. 존표 정리를 하려 했지만 그건 역시 집중이 되지 않았다. 7시 5분이 지날 무렵
엔진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택시가 막 도착하는 참이었다. 코트 차림에 유가와가 내리자 택시는 아예 시동을 꺼버렸다. 택시 운전사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았다. 갑자기 미안하네 하고 유가와가 말을 걸었다. 아무튼 유가와 자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런가? 난 자네가 거의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또 그건 무슨 말이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유가바는 앞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후지무라는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다. 자네 부인은? 외출 중이야. 9시나 돼야 돌아올 거야. 구니코에게는 유가와가 방문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일을 만들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해두었다. 그래. 내가 화장실 좀 써도 되겠지? 물론이지. 후지무라는 커피를 따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때 카운터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울렸다. 작심 표시를 보니 유가와였다. 나야, 후지무라. 알아. 근데 화장실에서 웬 전화야? 화장실이 아니야. 내가 머물렀던 그 방에 와 있네. 뭐? 기다리고 있겠네. 그런 다음 유가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라운지를 나선 후지무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복도를 걸어갔다. 구석방으로 가서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열렸다. 그런데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다. 가슴이 쿵 했다. 그날 밤과 똑같다. 유가와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 순간 팍 떠오르는 게 있어 후지무라는 발길을 돌렸다. 현관으로 가서 손전등을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쟁걸음으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어 보았다. 창문에 걸쇠가 잠겨 있었다. 그때도 이랬겠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유가와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자네 어떻게 나왔어? 그저 간단한 트릭이야.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자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 후지무라 자네의 솔직한 마음을.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걸세. 후지무라는 고개를 저었다. 도통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유가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길게 숨을 뿜어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내가 추리한 걸 설명해주지. 반론을 하고 싶으면 내 말이 끝난 다음에 하고. 좋아, 한번 들어보겠네. 먼저 내가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자네의 태도가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밀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밀실 수수께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게 추리를 하도록 만들었지. 물론 인간의 직감이란 건 무시할 순 없네. 안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으니 자네로서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곤란에 빠지는 것도 아니니 일부러 옛 친구까지 불러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일은 아니었네. 그런데도 자네는 거기에 집착했어. 과연 왜일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혹시 자네에게 그 방이 밀실이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지는 않을까? 다만 그 근거를 다른 사람에겐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떤가? 내 말이 맞지 않나? 갑자기 질문을 받은 후지무라는 당황한 듯 말을 하려다 말고 헛기침만 했다. 입속이 바싹 타는 듯 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지. 우선 유가와 자네 이야기부터 마저 듣자고. 후지무라의 말에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다. 자네가 밀실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일까? 난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 채 우선 트릭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지. 하지만 여기서 또 자네의 그 불가사의한 행동에 부딪히고 말았네. 나에게 밀실 트릭을 해결해 달라고 해놓고선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거야. 바로 거기서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지. 사건엔 어떤 배경이 있구나. 아마도 단순한 자살이 아닌 타살일 것이다. 자넨 그걸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 자네는 그것을 경찰에겐 결코 말할 수 없었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 역시 짐작가는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내 입으론 말하지 않기로 하지. 아니야, 유가와. 자네가 거기까지 말해놓고 주저할 건 없지. 내가 혹시 가족이 범인이 아닐까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맞아, 후지무라. 그게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되는군. 죽은 하라구치 씨는 자네의 처남 유스케에게 살해당했네. 제7장. 하지만 유가와, 그건 갑작스런 비약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후지무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 적어도 자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유가와 자는 내 머릿속에 들여다 보이기라도 한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후지무라 자네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네. 자네는 분명 어떤 이유로 인해 유스케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유스케 군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네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 유스케 군이 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하라구치 씨의 방은 이미 밀실 상태였어. 그 후 유스케 군이 욕실에서 한 10분 정도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줄곧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 역시 그 증언을 믿고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자네는 뭔가가 마음에 걸렸던 거지. 그래서 결국엔 나에게 의논했다. 그것 아닌가. 그러나 자네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 물리적인 트릭만 풀면 되니까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에게는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자네 부인에게 이것저것 묻고 유스케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 시작하자 자네는 당황하고 말았네. 그래서 결국 내게 밀실 수수께끼를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된 거지. 자칫하다가는 뭔가를 내게 들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후지무라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유가와,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내가 방을 찾아갔을 땐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고 했는데. 그건 자네가 그저 지어낸 이야기겠지. 가령 내가 밀실 트릭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타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둔 것 아닌가. 후지무라는 친구 유가와의 단정한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대학 시절 친구인 물리학자는 징그러울 정도로 침착했다. 유가와 자네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좋아, 그럼 이제 슬슬 이 수수께끼를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뜸만 들이지 말고. 후지무라 자넨 나의 지금까지 추리에 대해선 반론이 없나?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자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지. 알았네. 하고 유가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사건 당일 하라구치 씨는 일단 방으로 들어온 다음 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지. 아마도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을 거야. 창문을 통해 나간 건 상대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고, 방문을 통해 나가면 라운지에 있는 자네를 만나게 되니 누군가와의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약속 장소는 아마도 하라구치 씨가 떨어진 그곳이었을 테지. 범인이 먼저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지 뒤를 따라갔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음을 편히 놓고 있던 하라구치 씨를 뒤에서 밀어 계곡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잠깐만 유가와, 범인이... 후지무라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다. 범인이... 아니 유스케가 여기 오기 전에 하라구치 씨를 죽였단 말인가? 내 추측으로는 그렇네. 그런 다음 유스케는 펜션으로 찾아와서 하라구치 씨가 머무는 방 창문을 통해 그 방 안으로 들어왔지. 그리고는
방문을 잠그고 도어체인까지 건 후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해놓고 창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왔네. 어떤 특별한 조작? 특별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별건 아니라네. 미리 준비해둔 사진 하나를 창문의 걸쇠 앞에 붙여놓은 것뿐이니까. 사진? 자네가 보기에 창문에 걸쇠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건 사실 사진이었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후지무라는 손전등으로 창문의 걸쇠를 비춰보았다. 손전등을 움직이자 걸쇠의 그림자도 움직였다. 뭐라고 유가와? 이게 어떻게 사진이야? 의심스럽다면 창문을 열고 확인해보게. 분명히 걸쇠가 잠긴 창문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창을 옆으로 밀어보자 창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륵 열렸다. 어안이 벙벙해진 후지무라는 다시 걸쇠를 비춰보았지만 그건 여전히 잠긴 상태였다. 아니, 도대체 이게... 하고 중얼거리다가 그는 자신이 본 물체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사진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진은 아니었다. 홀로그램이야. 하고 유가와가 옆에서 말했다. 영상을 3차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른바 입체 사진이란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후지무라는 사진을 벗겨가지고 손전등으로 빛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았다. 각도에 따라 영상이 흐려지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기도 했다. 이런 걸 어디서? 오늘 낮에 내가 우리 대학의 실험실에서 만들었지. 홀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리프만 홀로그램이라는 방식을 적용한 거야. 보통의 홀로그램이라면 레이저 광선을 비춰야 재현할 수 있지만 이 리프만 홀로그램은 그저 손전등만으로도 선명한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지. 그럼 초남 유스케가 이런 걸 그때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다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만들었을 거야. 그가 일하는 곳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가 말했던 미술관 말이야. 전시품의 숫자는 국내 최고의 수준이지만 공간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 거기다 안전 대책은 완벽하면서 말이지. 난 자네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미술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네. 귀중한 미술품을 홀로그램으로 전시하는 방식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거든. 사진이니 별로 공간이 필요 없지. 게다가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실물과 구별은 안 되니 미술관을 찾은 고객의 불만도 사지 않을 테고. 직접 찾아갔던 미술관에서 유스케 군에게 자세한 설명 또한 들었다네. 그는 꽤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 아주 성격이 좋은 젊은이였어. 하지만 내가 여기 펜션에 밀실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말이야. 후지무라는 다시 손에 든 홀로그램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면서도 거기에 진짜 걸쇠가 걸려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홀로그램 사진을 선명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빛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네. 또한 빛을 비추는 각도 또한 중요해. 그렇기에 그날 밤 유스케가 손전등을 든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창이 열리지 않았던 건 창문 레일에다 막대기 같은 걸 안에서 끼워두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이것으로 밀실 장치는 완성이 된 거라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땐 창이 열려 있었네. 그건 도대체... 그렇게 말을 시작했던 후지무라는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았다. 아, 처남 유스케가 욕실로 들어갔던 그 10분 동안. 그렇다네 후지무라. 욕실 창으로 나와서 창문 레일에 끼워둔 막대를 빼내고 홀로그램 사진도 회수한 거지. 그건 10분이면 충분하네. 그렇기에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대신 간단히 샤워만 하고 나온 거야. 하지만 유가와 탕엔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간단히 샤워만 했을 거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나? 자네 펜션의 방명록.
그날 밤 묵었던 나가사와 코다이 군이 방명록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었나.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거품이 마구 일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이야. 물에는 공기가 녹아있다네. 그리고 그 공기의 양은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많지. 지금 시기의 물은 차가우니 공기가 대량으로 녹아있다네. 그리고 그 물을 끓이면 녹아든 공기가 거품으로 변해서 나오려는 성질이 있고 그걸 우리는 과포화라고 부른다네. 따뜻한 물이 데워진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몸에 조그만 기포가 가득 붙었다는 건 그때까지 겨우 버티고 있던 공기가 드디어 어떤 자극을 받아 일제히 터져 나왔기 때문일세. 물론 방명록에 적힌 글을 읽었을 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자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 나가사와 코다이 군에 앞서 처남 유스케가 탕에 들어갔었다면 이미 목욕탕 뜨거운 물의 가포화 상태는 끝났을 테니 코다이 군이 들어갔을 때 거품이 많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 유스케 군은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지 않은 걸세. 담담하게 말하는 유가와의 목소리를 들으며 후지무라는 슬며시 웃음 지었다. 자조의 웃음이었다. 이 사내에게 밀실의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를 깨달은 것이다. 어떤가 후지무라, 반론이 있나? 유가와가 물었다. 후지무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움직임조차 힘겨워 보일 정도로 그의 몸과 마음은 이제 무겁게 굳어 있었다. 두 손 다 들었네. 완벽하군 유가와. 자네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풀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후지무라,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게. 나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 말이야. 그러니 내가 말한 이 모든 말이 그저 단순한 공상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는 거. 아니 유가와, 아마도 자네 추리가 맞을 거야. 이제 확신이 섰네. 두 사람에게 자수를 권할 거야. 두 사람이라면 처남 유스케와 자네 부인도. 후지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전화로 두 사람이 의논하는 걸 들었어. 비록 내가 들은 말이라고는. 할아버지가 여기 펜션을 찾아온대. 어떡하지? 내가 들었던 말은 구니코의 그 말뿐이지만 난 그 한마디만 듣고 어떤 사정인지를 알아차렸네. 구니코의 옛날 고객이 뭔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여길 찾아올 거라는 걸. 옛날 고객이라면 우에노 클럽의 손님이란 말인가? 아니 유가와, 그게 아니야. 아내 구니코는 젊은 시절 여러 남자와 사귀면서 돈을 받았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몸을 판 거지. 의지할 곳도 없는 젊은 10대 여자애가 어린 동생을 키워야 했으니까 수단 방법은 안 가렸을 거야. 그러니 옛날의 고객이란 바로 아내의 그 시절 고객이라는 의미야. 물론 구니코는 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줄 알지. 아, 후지무라 자네는 어떻게 알았나? 유가와 자네도 알다시피 어느 세계에든 심술궂은 인간이 있기 마련 아닌가. 구니코의 클럽 동료가 나에게 살짝 알려주더군. 구니코의 과거에 대해서. 그랬군. 혹시 후지무라 자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도쿄를 떠난 것도. 유가와, 처음에 아내 유니코는 내게 피해를 줄 거라며 결혼을 거부했었네. 하지만 난 구니코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쿄를 떠나면 그녀의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네. 거기다 조용한 곳에서 펜션을 경영하는 게 옛날부터 나의 꿈이기도 했고. 후지무라의 말을 들으며 유가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가 방에서 사라지고 늦은 시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나는 혹시 아내와 처남이 그 남자를 죽인 게 아닐까라는 직감이 들었네. 경찰에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럴 순 없더군. 그저 마음속으론 두 사람이 자수하기를 바랄 뿐이었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엔 두 사람을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네. 그 밀실 수수께끼 말이로군. 맞아 유가와, 바로 그거야. 처남 유스키의 알리바이를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그 밀실인데 내가 그와 함께 그걸 보았던 산 증인 아닌가.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솔직히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은 해결됐군. 의문도 풀렸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범인인 게 분명하고 말이야. 후지무라, 자네 아내와 처남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 생각엔 아마도 구니코는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협박을 당해온 것 같아. 과거를 폭로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자네도 할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러니 지금까지 아내는 그 남자의 협박을 여러 차례 괴로울 만큼 받았을지도 모르네. 후지무라의 말에 유가와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있을 법한 일이군. 살인의 동기가 이해가 가. 아니야, 유가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안 되는 일이지. 후지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야. 자수를 하고 이후 복역을 모두 마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유가와는 입을 굳게 담은 채 고개를 숙이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후지무라, 나는 이제 가보겠네. 그래, 유가와. 그래야지. 두 사람은 택시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뒷좌석에 앉은 유가와가 창너머로 후지무라를 바라보았다. 또 오겠네. 그때는 구산하기도 데리고. 남자 둘이서 재미없을 텐데. 그렇다면 구산하기 동료 중에 아주 드센 여영사가 있는데 그녀에게도 한번 말해보지 뭐.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고 유가와. 고마워. 유가와는 가만히 유리창을 닫았다. 후지무라는 택시가 떠나는 것을 말없이 서서 지켜보았다. 택시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주방으로 가서 선반에서 와인을 꺼냈다. 아내 구니코가 좋아하는 와인이다. 쟁반에 와인과 글라스 2개를 담아 라운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이프로 조심스레 코르크를 딴 후 글라스 하나에 와인을 따랐다. 그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구니코가 운전하는 라이트밴이 돌아온 것이다. 후지무라는 조용히 다른 한쪽의 글라스에도 와인을 따랐다.